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한 시를 우리말로 번역한 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요, 칼춤 추는 미인에게입니다. 자, 먼저 이 시의 내용을 낭독을 통해 들어보시겠는데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부 반만 인용을 해서 제시할까 합니다. 후반부 반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칼춤 추는 미인에게. 정약용. 작은 북소리 따라 풍악이 비롯하네. 자중은 가을 물처럼 텅 빈 채 넓고, 촉성루 성한 소녀의 얼굴은 꽃다워라. 군복을 입으니 영락없이 사내로다. 보랏빛 쾌자에 푸른 털모자를 눌러 쓰고, 청중에게 나아가 절하고 발꿈치 돌리네. 사뿐사뿐 종종 걸음 잔가락에 맞추네. 머뭇거리며 가선 기쁜 듯이 돌아오네. 살포시 내리면 하늘의 선녀와 같아라. 발 아래 번뜩번뜩 가을 연꽃을 피우네. 춤사위 앉을 사위 오래도록 이어지면 열 손가락 뒤집어서 뜬 구름을 짓누나. 한 칼은 땅에 두고 한 칼로 휘두르니 푸른뱀 칭칭 휘감는 가슴띠 보이네. 현란한 칼부림에 춤꿈은 온데간데 없고, 구름 안개만 허공에 자욱이 맴돌아라. 정약용의 칼춤 추는 미인에게, 진주 건물을 소재로 한 일종의 연희시입니다. 연희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현대시만 하더라도 유명한 연희시가 적지 않죠. 노천명의 남사랑, 조지훈의 승무, 신석초의 발화춤, 신경림의 농무,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옛날 시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약용 하면 여러분들은 학자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실학자 정약용 선생, 다산 정약용. 그러나 시도 엄청나게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천 편, 한 6, 7천 편 정도 쓴 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다산 정약용의 시를 시집 한 권 분량으로 번역을 해서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실려있지 않는 또 좋은 시가 얼마나 있을까요? 정약용은 실학자이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관심이 있지, 이분의 시 세계에 대해서는 좀 관심들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시 한 편을 보도록 합시다. 정약용은 그 당시 조선시대가 조혼 풍속이기 때문에 일찍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자기보다 한 살 위이고요. 아내는 풍산 홍씨고 당색이 같은 남인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후에 장인 어른이 근무하고 있는 진주에 갑니다. 진주에 가서 어느 정도 머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 가까이 머물지 않았겠느냐 하는데, 그 아내하고 같이 낙동강 배를 타고 난강으로 들어와서 진주에까지 와서 진주에서 살게 됩니다. 장인어른 이름은 홍하부라고, 그 당시 진주에 있는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같으면 요즘으로 하면 도지사급에 해당됩니다. 그 간청을 보통 줄여서 병령이라고 하는데요, 진주성 안에 병령이 있었습니다. 경상자도 병령은 울산에 있었습니다. 그 진주성 안에는
병마절도사도 있고 또 진주 목사도 있었습니다. 진주 목사는 등급이 품계가 한두 단계 아래였습니다. 진주 목사가 시장급이라면 병마절도사는 도지사급이니까 그의 장인 홍하부는 상당히 높은 배설을 하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홍씨 부인 아내와 함께 진주에 머물면서 인근 마을로 유람을 다닙니다. 단순한 유람이 아니라 어떤 학문적인 경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갔겠죠. 최근에 물난리 났던 화개장터도 가서 또 시를 남기기도 합니다. 거기 좀 있다가 아버지가 있는 전라남도 하순에 가서 또 같이 좀 삽니다.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달 있으니까 아버지가 또 지금의 경상북도 예천에 있는 거기에 또 군수로 하순 현감으로 있다가 예천에 있는 곳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예천에서는 군수로 있었습니다. 같이 또 따라갑니다. 아버지 따라갑니다. 아내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잠시 있다가 아버지가 또 울산으로 발령이 납니다. 아버지는 울산을 갈 때는 또 안에 이 벼슬이 한 단계 높아가지고 울산은 부사입니다. 그 당시에. 울산 부사로 이렇게 발령을 받고 가는데 따라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서울로 옵니다. 그때 나이가 우리 나이로 한국 나이로 22살쯤 되었으니까 이제 가거를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거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어야 되거든요. 가거 언제 본다 하면 시간이 아주 급하거든요. 요즘 하루 만에 서울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보통 안에 경상도 지방에서는 20일, 30일 걸리니까 가거 한 달 후에 본다 하면 시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머물면서 가거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가 진주에 왔을 때는 한국 나이로 20살이었다고 합니다. 약간의 나이입니다. 약간의 나이에 진주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장인 어른인 홍하부가 농계의 사당, 농계를 모시는 사장을 의기사라고 하는데 의기사가 조금 노후화되어서요. 단청도 좀 사라졌고 그래서 요즘 말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다시 기문을 의기사 기문을 다시 쓰는데 자네가 써라 해가지고 장인 어른이 사이 정약용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그 멋진 기문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한 의기사 건축물이 완공되고 나서 바로 옆에 바로 인근에 촉성로가 있는데 촉성로에서 그 행사를 한 겁니다. 행사할 때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기생 한 명이 나와서 칼춤을 춥니다. 진주근무죠. 요즘 말로 하면 진주근무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생을 우리는 교방기생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긴녀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 긴녀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도 쓰고 일본에서 씁니다. 그러나 기생이란 말은 우리나라만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를 한번 볼까요? 시가 연행의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고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성법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겠죠. 추보식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걸음걸이를 좇는, 걸음걸이를 따르는 그런 구성법이다. 그 시간의 흐름을 순수대로 이어가는 것. 이것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겠죠. 작은 북소리, 작은 북을 소고라고 하죠. 이게 들고 추는 북, 이 소고춤이 따로 있습니다. 작은 북소리 따라 풍악이 비롯하네. 풍악은 악기 연주 소리죠. 좌중은 가을 물처럼 텅 빈 채 늙고, 그러니까 자중이 지죽은 듯이 조용하다. 조용한 분위기, 정적인 이 감도는 분위기를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묘사를 했네요. 자중은 가을 물처럼 텅 빈 채 늙다고 했으니 참 안에 요즘 시인도 쓰기 힘든 그런 표현이라고 하겠네요. 촉송류 성안, 이 성은 진주성이라고 하죠. 지금도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그 본성은 남아있습니다. 본성을 보통 아성이라고 합니다. 아자는 어금니 아자, 어떤 가는 성, 아성. 아성은 있고 본성은 있고 그 나머지는 지금 다 흐려져
벌였습니다. 성안 소녀, 이때 소녀는 교방기생, 교방기녀, 지방에 교방청이 있었습니다. 간청에 소속된 일종의 공무원인데요. 이 교방청에 소속된 기생들이 가무악을 노래와 춤과 연주를 익히고 배우는 곳이 교방청입니다. 줄여서 교방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행사가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특히 진주는 특별한 어떤 교방 문화가 형성되어 있죠. 고종 때 정현석 부사는 의암별제를 만드는데 진주의 안에 그 공무원들, 관인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참가하는 대대적인 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암별제라고 합니다. 또 정현석이라는 사람은 대원군 신복인데요. 진짜 큰일을 했습니다. 진주에서 교방청 기생들이 하는 그 행사를 기록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남겼어요. 이것이 교방가요인데 한때는 그 존재를 몰랐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수십 년 전에 발굴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규장각인가 그럴 겁니다. 그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기생문화의 꽃을 정언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책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현석은 실학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정현석 이야기로부터는 벌써 한 80년, 한 100년, 80년 내지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성안 소녀의 얼굴은 꽃다워라 군복을 입으니, 자, 건무춤을 출 때는 그 당시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으니 영락 없이 사내로다. 사내가 어떻게, 군복을 입죠. 여자가 어떻게 군복을 평소에 입겠습니까? 건무 출 때만이, 칼춤을 출 때만이 입는다 하는 뜻이겠죠. 보랏빛 쾌자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군복이다. 그리고 푸른 털 모자를 눌러쓰고, 푸른 털 모자는 군모입니다. 군모. 군인들이 쓰는 모자. 청중에 나아가 절하고 발꿈치를 돌리네. 그 춤추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청중들 앞에 나가가지고 살포시 인사하고 발을 돌려서 제자를 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당시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죠? 이 책이 진주근무라고 하는 책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보랏빛 쾌자가 보이죠? 약간 보라색이 감도는 옷이 보이죠? 이게 투피스가 아니고 원피스입니다. 자, 남자들 군복입니다. 보랏빛 그 시쪽 감돌고 있죠? 모자 보세요. 자, 모자는 털모자로 되어 있죠. 지금의 군인들이 쓰는 군모에 해당된다. 이런 그 모습을 치장하고 건물을 칩니다. 사뿐사뿐 종정걸음 장가락에 맞추네. 장가락. 가락도 여러 가지 있어 않습니까? 국거리 장단도 있고요. 그 진양조도 있고요. 새마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 가락이 있었습니다. 머뭇거리며 가선 기쁜 듯이 돌아오네. 살포시 내리면, 몸을 이렇게 내리면, 하늘의 선녀와 같아라. 발 아래 번덕번덕, 가을 연꽃을 피우네. 그만큼, 춤을 추는 발의 동작이 현란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춤 사이 안절 사이 오래도록 이어지며, 춤 사이 할 때 사이는 동작을 말합니다. 춤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 춤을 추는 데는 사이라는 말을 씁니다. 춤 사이 중에서 많은 사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사이가 안절 사이입니다. 앉아서 춤을 추는 거. 가장 고난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춤 동작이 안절 사이라고 합니다. 춤을 오래 추지 않으면 이 안절 사이가 안 돼요. 앉아서 어떻게 춤을 춥니까? 뒤뚱거리기만 하죠. 열 손가락 뒤집어서 뜬구름을 짓누나 한 칼은 땅에 두고 한 칼로 휘두르니 푸른 뱀 칭칭 희감은 가슴띠 보이네. 자, 이렇게 가슴띠가 보이고 있죠. 푸른 뱀 칭칭 희감은 가슴띠 보이네. 자, 마지막 뒤행을 보겠습니다. 현란한 칼부림의 춤꾼은 온데간데 없고 구름 안개만 허공에 자욱이 맴돌아다. 온데간데 없다. 춤꾼이 오는데 실제로 온데간데 없는 게 아니죠. 아마 이게 지금 춤의 시간적 순서상에서 정점에 도달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것을 연풍대라고 합니다. 연풍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악이나 춤에서, 한국 춤에서 흔히 말을 하는 클라이막스 부분이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자는 제비연자, 풍자는 바람풍자, 대자는 무대할 때 대자거든요. 글자들을 옮기다면 제비바람 무대입니다. 제비가 바람을 일으키며 날아오르는 같은 무대 혹은 그 대목. 어떤 때는 시간적인 어떤 개념으로서입니다. 칼춤 때는 이 시간적 개념입니다. 칼춤의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 연행의 절차 중에서 정점에 해당되는 것. 마치 제비가 바람에 차고 오르는 듯한, 그러면 이 춤은 도약하는 춤입니다. 이 발바라 밟는 춤이라기보다는 팔딱팔딱 뛰는 춤. 이 북방형이죠. 칼춤은 북방형과 남방형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와 단무, 팔짝팔짝 뛰어오르는 춤, 발바닥을 이렇게 눌러받는, 지신 밟기 하듯이 눌러밟는 춤, 이것이 뒤섞인 것. 남북 하이브리드 융합춤이 칼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생들이 노래 부를 때 이때는 공간의 뜻을 연풍대라고 합니다. 기생들이 노래 부를 때 빙빙 돌아다니는 무대, 공간, 이것도 연풍대입니다. 또 농악 춤을 출 때는요,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장구 치는 사람이 허공에 이렇게 제주를 넘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돌리면서, 머리를 돌리면서 이렇게 팔딱팔딱 넘는 거 있죠. 팔랑개비처럼. 팔랑개비란 말은 바람개비란 말입니다. 팔랑개비처럼, 바람개비 춤. 팔랑개비를 움직이듯이 마치 빙글빙글 도는 것이 또 연풍대라고 합니다. 그 뜻은 대체로 세 가지다. 칼춤에서 시간 개념으로 절차상 정점에 해당될 때, 이렇게 팔짝팔짝 뛸 때 칼을 들고, 그리고 기생들이 노래 부를 때 빙빙 도는 그 무대 공간 개념으로서의 연풍대. 세 번째는 농악무에서 머리에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장구 치면서 허공에 팔랑개비처럼 이렇게 허공에 제주를 넘는 이런 것을 또 연풍대. 대체로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여기에서는 현란한 칼부림의 춤꾼은 온데간데 없다 하는 것은 이 정점을 말하는 근무의 정점을 말하니까 이거는 시간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춤과 춤꾼이 일체감을 이루고 동화 상태에 빠지면, 그러니까 혼연일체가 되면 관객은, 다시 말해서 관객이 춤을 몰입할 때 춤꾼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춤만 보입니다. 춤꾼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이 표현은 훗날에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도 했습니다. 예이츠가 어느 시골에서 초등학생들과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춤추는 모습을 보고 시를 썼습니다. Among school children, 학동들 사이에서 이런 뜻의 시인데,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How can you know? 어찌 우리가 know, 알 수 있으랴, 식별할 수 있으랴. 무엇을 식별할 수 있으랴? 댄서로부터 댄서, 춤꾼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느냐? 분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식별할 수 있느냐. 춤과 춤꾼이 혼연일체가 되었으니까 춤으로부터 춤꾼을 분리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유명한 표현을 남긴 사람이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입니다. 현란한 칼부림의 춤꾼은 온데간데 없다는 이 표현은 칼춤의 진주근무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춤꾼으로부터 춤을 분리할 수도 없고 춤으로부터 춤꾼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관객이 춤에 몰입하면 춤만 보이지 춤꾼은 보이지 않습니다. 춤의 고조된 상태, 혼연일체된 상태, 동화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무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까 해요. 건무는 지방마다 다 있었습니다. 지방의 교방청에서 기생들이 배웠던 춤의 한
레퍼토리였습니다. 이 건물은 신라 때의 황창무에서 비롯했습니다. 황창무, 황창이 춘추입니다. 이것이 화랑간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약용 시대에도 항창무는 존속했어요. 이 항창무에서 비롯된 이 건무가 평양, 해주, 통영, 진주, 호남, 밀양 일대에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실학자 박제가는 자기가 살던 시대의 당대 최고의 건무충구는 밀양기생 운심이다. 구름문자, 마음심자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약용의 시에 나타난 건무는 동무입니다. 한 사람이 추는 춤 1인무인데 이것이 발전을 한 것이 쌍무, 두 사람의 기생이 춤을 추게 됩니다. 정약용보다 조금 시대적으로 뒤에인 신윤복의 이 그림 풍속화에 의하면 쌍무대금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생 두 명이 칼춤 추는 모습. 그러다가 19세기에는 대체로 지방마다 4인무를 추는데요. 옛날에 지방 교방청 중에서 나이가 어리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자색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몸맵시나 얼굴이 미인인 이런 소녀 기생들을 차출해서 서울로 갑니다. 이 기생들은 서울에 차출되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장학원에서 춤을 또 배워서 임금 앞에서 이렇게 연행을 하는데요. 이 임금 앞에서 이 연행하는 공연하는 최고의 그 시대가 순조 때입니다. 그 순조 때는 정제라고 했어요. 춤을 제주를 바친다. 누구에게? 임금께 바친다. 이런 춤을 특히 정제무라고 했는데 순조 때 정제무의 황금 시대를 이루었다. 이때는 또 칼춤도 10사람이 추게 됩니다. 그래서 동무에서 쌍무에서 4인무에서 8인무 이렇게 발전돼 갑니다. 지방마다 다른 이 건물을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표준화 시키는데 이것을 정제화라고 합니다. 이 표준화된 건무가 고종 때 춤을 추어지는데 그때 진주 기생 한 사람이 서울에 불려갑니다. 최완자라고 하는 이름은 최순인데요. 그리고 소녀로서 불려가서 선상무로서 고종 황제 앞에서 춤을 추고 했는데요. 한일 합병에 임박해서 기생제도가 없어집니다. 교방 제도가 없어지면서 다시 고향으로 귀향해서 일제강점기에 1920년대 30년대 진주 근본에서 춤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 그 최완전은 지금 진주가 춤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조선시대의 춤을 현대의 한국춤으로 이어준 교랑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최완자 선생이다. 기생 출신으로서. 그리고 진주 건물은 지금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진주 팔건무라고 했는데 요즘은 또 팔자를 잘 쓰지 않고 최완자 선생이 가르치는 이 건무가 궁중에서 추는 가장 표준화된 춤이다 해서 국가지정 문화재. 지금 안에 그 건무가 지방 문화재도 없어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금 존속을 하고 있다. 꺾이는 칼이냐, 빳빳한 칼이냐를 두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는데요. 대체로 꺾이는 칼이 아니었겠느냐. 왜? 임금 앞에서 춤을 추는데 빳빳한 칼로 하면 까딱 잘못하가 이게 임금 앞에서 어떻게 감히 뻣뻣한 칼로 춤을 출 수 있겠습니까? 암살 사건도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목이 꺾이는 그런 칼로 사용하지 않았겠느냐 보여지는데 어쨌든 진주에서도 이 논쟁이 되고 있었어요. 빳빳한 칼을 가지고 추는 춤도 있고 목이 꺾이는 칼을 가지고 추는 건무도 있습니다. 진주 건무의 춤은 이렇게 정약용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직까지 진주에서 이렇게 그 전통으로 이런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정약용의 이 칼춤 추는 미인에게는 그만큼 사로적 가치도 담긴 작품입니다. 그리고
연희 씨의 어떤 묘사로서는 아주 출중한 묘사를 가지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정약용의 칼춤추는 미인에게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생각의 여지를 남겨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며,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칼춤 추는 미인에게 정약용. 작은 북소리 따라 풍악이 비롯하네. 자중은 가을 물처럼 텅 빈 채 넓고, 촉성루 성한 소녀의 얼굴은 꽃다워라. 군복을 입으니 영락없이 사내로다. 보랏빛 쾌자에 푸른 털모자를 눌러 쓰고, 청중에게 나아가 절하고 발꿈치 돌리네. 사뿐사뿐 종종 걸음 잔가락에 맞추네. 머뭇거리며 가선 기쁜 듯이 돌아오네. 살포시 내리면 하늘의 선녀와 같아라. 발 아래 번뜩번뜩 가을 연꽃을 피우네. 춤사위 앉을사위 오래도록 이어지면 열 손가락 뒤집어서 뜬 구름을 짓누나. 한 칼은 땅에 두고 한 칼로 휘두르니 푸른뱀 칭칭 휘감는 가슴띠 보이네. 현란한 칼부림에 춤꿈은 온데간데 없고, 구름 안개만 허공에 자욱이 맴돌아라.